오스트리아를 향한 발빠른 기습으로 슐레지엔을 장악한 프로이센. 하지만 오스트리아는 한겨울 악조건 속에서도 슐레지엔 탈환 작전을 시작한다. 오스트리아의 대담한 작전으로 프로이센은 위기에 빠지지만 결국 상황을 역전시키며 프로이센은 승리를 거머쥔다.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세 번째 이야기. 자,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저희가 이 프로이센의 쭉 이어지는 역사와 오스트리아 역사를 만나서 이제는 이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구나라고 이제 알게 됐는데 네. 몰비치 전투에서 정말 본인은 굴욕적인 도망 다니고 포로로 잡힐 뻔하고 목숨까지 잃을 뻔한 위기를 겪었지만 나는 몰비치를 나의 학교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프리드리히의 승리로 일단은 끝이 났습니다. 네. 자, 요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잖아요. 몰비츠 승리가 되니까 네. 이제 프리드리 편에 섰던 특히 프랑스랑 다 흥분했죠. 네. 이겼다. 그래서 1741년 6월 4일 프로이센은 프랑스하고 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슐레지엔은 너희가 이제 우리한테 완전히 양보해라. 그러니까 프랑스 좋아 인정한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추대했던 바이에른의 근데 이게 카를 알베르트인데 네. 우리는 샤를 알베르트라고 불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도 샤를이 있으니까. 여기 이게 샤 근데 맞춤법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발음만. 칼을 까를 칼 샤를 다 똑같은. 야 정말 이름 잘 졌어요. 근데 그 뒤에 가면 이 친구가 형편 없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붙여놨 그러니까 잘 지었네요. 왜 저 얘기하셨는지 모르시겠어요? 이제 알겠네. 저기 미리 말씀드리는데 네. 여기 샤를이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하나같이 계속 얻어맞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러분,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어느 순간에는 요 얘기했다가 어느 순간에 저 얘기 할 수도 있는데 결국 샤를, 까를, 칼 모두 같은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그 바이에른의 카를 알베르트를 신성 로마 황제로 추대하는 걸 지지한다. 이렇게 비밀 협정을 맺어요. 네. 그랬더니 업된 건 프랑스죠. 네. 프리드리한테 필레이전을 줬으니까 우리 많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모든 작센 바이에른군 다 끌고 오스트리아에서도 빈을 향해 수도로요? 진군을 하자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놈 프리드리히가 그 순간에 오스트리아한테 또 비밀 협정을 걸어요. 프랑스가 빈으로 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그렇죠. 그냥 한마디로 EJ 오랑캐를 작살낸다 이런 거. 아니 근데 에이 그거는 큰 나라일 때 얘기지. 붙는 게 맞지. 사실은 너무 잘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네. 지금 프리드리히는 먹을 거 먹었잖아요. 그리고 프랑스는 이제 나는 먹을 거 먹은 거 인정했잖아요. 근데 오스트리아는 절체절명의 위기잖아요. 딜 걸기 딱이네. 그렇죠. 그래서 두 강대국이잖아요. 프랑스, 오스트리아. 그래서 프랑스한테 보증을 받고 또 오스트리아한테 가서 우리 이 공세에 빠질 테니까 실레이젠을 우리한테 줘라. 뺏겼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줘라. 그럼. 그런 대신에 프랑스를 돕지 않겠다. 그렇죠. 그뿐인가? 오스트리아군이 프랑스를 치기 위해서 실레이젠 통과하는 거를 허용하기로 해요. 아니 근데 진짜 알다가도 모를 프리드리히인데 이 사실에 대해서 프랑스는 알고 있나요? 이게 다 비밀 협정이죠. 모르지 알면 프랑스. 그러니까 이거 알았다가는 그냥 근데 비밀 협정이라는 게 끝까지 비밀로 갈 수는 없고. 없죠. 아무튼 이 몰비치에서의 오스트리아군의 패배는 네. 사실 오스트리아군이 몰비치에서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승리할 거라고 알았는데 네. 거기서 박살이 나니까 이제 뭐 내부적으로 우왕좌왕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프랑스하고 연합군이 수도로 오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 오스트리아군은 상대가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수도를 탈출을 일단 하세요. 마리아 테레제. 피난 가요? 예, 헝가리 쪽으로 가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뛰어난 역량을 마리아 테레지아가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빈이 포위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튀어야지.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헝가리로 튄 거야. 근데 정말 적의 나라로 튄 거지. 적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를 오랫동안 싫어했던.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많이 괴롭혔단 나라. 그렇죠. 근데 왜 지난번 전투 때도 마리아는 임신 중이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맞아. 이때 이 무렵에 고대하던 이제 아들을 요제프를 무사히 낳습니다. 아들을 낳았군요. 다행이군요. 하여간 가서 튀어서 이제 포조나라는 곳에서 이때 신분제니까 헝가리 이제 귀족들하고 이제 신분회 의회를 모집을 합니다. 여기서 갓난아기를 딱 안고 나가요. 그리고 역사에 길이 남는 명연설을 하죠. 여기서 또 연설을 해요. 이런 건 기자님이 하셔야지. 여성이 지금 연설하는 그러니까 거죠? 여자가 그럼요. 얘기하니까 윤지연이 해야지, 이거는. 제가 할까요? 애기 엄마가 아니라서. 자, 아들 낳은 거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낳았어요. 그리고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헝가리 제후들한테 지금 연설하는 막 거야. 빙의해야 돼 지금 빙의해야 돼.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적들에게 박해받고 가장 가까운 친척들에게 공격을 당한 나는 여러분의 충성과 용기만을 믿고 의연하게 버틸 겁니다. 여러분에게 왕의 딸과 아들을 맡길 테니 그들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에 굉장히 좀 심지가 있네. 거기서 모든 헝가리 귀족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확 하는 거 있죠. 확 하는 거. 애 안고 와서 이런 감동적인 연설을 하니까 칼을 뽑아들고 전부 다 만세를 외칩니다. 그리고 바로 헝가리 여왕이 돼요. 네. 헝가리 여왕이 돼요. 아니 이쪽 분들 여성 호르몬이 좀 많이 분비돼요? 아니 뭐 말 한마디 하면 울고 불고 아니죠. 충성 맹세하고. 충분히 이해하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자발적으로 대규모 경비병대를 구성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항상 전투하려면 뭐 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자기네가 돈을 내서 자기가 대규모 경비병대를 구성해서 오스트리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이런 면에서는 진짜 마리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본받아야 하는 리더 아닐까요? 많은 리더들이 그러니까 마리아의 부모님께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예쁘게 나와주셔서.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거고 대단히 고귀한 자태로 들어와서 대단히 감동적인 연설을 했고 여기에 뭐 무한한 신뢰를 보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저희 박사님과 기자님께 사과의 말씀,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드리면서 왜요? 박사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다시 들어도 예쁜 마리아가 들어와서 그 연설을 잘했다라고밖에 안 들려요. 아니. 죄송해요. 단편적으로밖에 안 들려. 저는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그 마리아의 그 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은 게 어찌 됐든 간에 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이게 내 의지로 해야겠다라고 하게끔 말하는 사람이 사실 몇이나 있겠어요. 아니 여지껏 역사에서 우리가 기자님의 많은 연설을 들어왔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 이들도 그렇게 찬동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그렇죠. 거야. 이제 국제 정세적으로 보면은 아무리 그래도 어떤 이게 헝가리가 오스트리아 식민지 개념은 아니거든요. 네. 사실 그러니까 가끔 요걸 착각을 하는데 제국 체제라는 것은 네. 식민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왕은 왕이야. 그 위에 있는 상위의 연맹 같은 것이죠. 그럼 조공을 내는 정도? 조공도 내고 뭐 의무도 하지만 그거는 예를 들어서 세금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조공이나 세금이라기보다는 분담금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게 좀 나아요. 물론 그게 이제 그런 성격도 있지만은 어쨌든 기준은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속국이라는 건 식민지나 피지배 국가라는 게 아니라 그 연맹에 속해 있는 군대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나아요. 물론 상하 관계가 있어요. 그렇지. 조금 더 센 형이긴 그렇죠. 하지. 그러니까 네. 외적이 철없었을 때 나 저 사람 대장 밑에 좀 맡고 있지만 생 모르는 애가 대장 되는 것보다 낫잖아.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마리아 테레지아가 왕위를 쫓겨나 도망을 왔는데도 그 자기네들의 왕으로 인정받고 저 여인을 위해 죽겠다라고 나올 만큼 굉장한 리더십은 인정받은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상 그 전에 많은 로비가 있었을 거예요, 사실. 오스트리아에서 많은 로비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 여왕이 이런 감동적인 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쉽게 말해서 실무 담당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무 담당자들이 만났을 때 오스트리아 실무 담당자들이 했던 얘기가 한결같아요. 뭐냐면 다음은 너네 차례다. 우리가 없어져. 그거였어요. 그래. 듣고 나니까 이제 좀 이해가 가네요.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몰비치에서 승리한 프로이센은 프랑스하고 협약을 맺고 빠졌고요. 프랑스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오스트리아는 이미 얘네가 만약에 우리 밀리면 니네 밀리는 거 시간 문제야. 라는 상황에서 로비를 이미 펼쳤고 마리아가 가가지고 지금 쟤네가 밀려오는데 너희가 나를 돕는다면 우리가 연맹으로서 적들을 막아내고 우리가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라는 멋진 연설을 해냈고 헝가리 입장에서는 생판 모르는 놈이 와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는 것보다는 우리 연맹인 사람을 도와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잘 될 거야. 거기에서 그 마리아 테레자의 리더십이 발휘가 된 거고요. 재미난 거는 여왕이 갑자기 스타가 되니까 영국에서 그때 영국이 이제 오스트리아 편을 들었거든요. 이게 처칠의 조상인데 말버로 공작의 부인께서 여성들 귀부인들을 모아요. 마리아 테레지아를 돕자. 여성 단체. 그래서 무려 10만 파운드를 모금을 합니다. 10만 파운드면은 50만 파운드가 약 570억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따지면 그러면 10만 100억. 파운드면 100억이 좀 넘는 돈이죠. 어머님들이 모여서 100억을 걷었다고요? 이거 보고 뭐하느냐? 제가 느낀 게 여자 있는데 힘을. 어쨌든 여자 힘이 아니라 돈은 다
사모님이 지고 계신 게 맞아. 남자들 모아와서 모금에 맞자. 그때도 그러니까 공들께서는 담배값 받아서 이제 그렇지. 아, 그러니까 그죠. 야, 우리 돈 내자. 집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역사를 보면 배운 게 남자는 허세로 살다 껍질만 남기고 가는 게 남자 인생이야. 근데요, 그 남자의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주는 게 허세 부리게 만들어주는 여자의 힘이에요. 결국 용돈 많이 줘. 그 형님 불쌍하더라 얘기 들어보니까 용돈 좀 줘. 그러니까 이게 모금하려면 사모님들 모아야 돼. 그래서 사모님들이 모여서 공적부인 단체, 귀족부인 단체에서 100억을 모아서 마리아 테레지한테 줬군요. 그중 40억을 공작 부인이래요. 아, 리더시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지. 네. 이 상황에서 네. 100억을 주면 받아야 될까요? 당연히 받아야죠. 이래서 마리아 테레제가 대단한 거예요. 안 받아요? 나는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는 의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결제된 것만 받겠다. 이런 사적인 모금은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거래는 할 수 있지만 기부는 받지 않는다. 이게 사로잡는 방법이지. 진짜. 이건 지금 저도 안 받으면 큰일 날 텐데라고 하겠지만 이거는 한 수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때 처칠의 그 선조이신 그 귀족 부인이 뭐래니? 찰났어 정말 뭐 이렇게 화내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았을 것 그건 같아요. 술 맞은 사람들이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허준 씨 뼈 때렸어요? 죄송해요. 근데 갈비뼈 맞아가지고. 100억 준다면 받지 않겠어요? 당연히 받죠. 아니 근데 왜 앞서서 마리아가 헝가리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잖아요. 사실 어떻게 울리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켜켜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거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은 진짜 왕이다, 황제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아무리 그래도 돈을 받으면 군대를 더 모집할 수 있고 방어가 튼튼해질 수 있는데 지금 프랑스 오고 있는데 이거 안 받으면 위신만 세우고 그냥 칵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여기서 약간 의외의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요? 오스트리아 비능행하던 바이에른 프랑스 이 동맹군들이 네. 갑자기 목표를 보헤미아로 바꿔요. 뭐죠? 오스트리아 비능으로 안 가고. 갑자기? 그래서 보헤미아 프라 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이거잖아요. 프라를 먹어야지 좀 더 어떤 교통의 요충지기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프라로 좀 변경을 이게 하더라고요. 여기가 보급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프리드리가 약은 게 그 실레지엔에서 여기로 들어가면 보급이 안 돼요. 수레가 가야 되는. 산맥이 막고 있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지도를 보시면 저기 이제 실레지엔에서 보헤미아를 지나서 오스트리아로 가잖아요. 네. 중간에 보헤미아가 비잖아. 네. 네. 그러니까 적지를 횡단해서 오스트리아로 가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요충지가 됩니다. 정말. 그래서 오스트리아로 갔더니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프랑스 애들이. 왜냐하면 바이에른 작센 쪽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먼 거라. 그러면 프랑스가 지금 바이에른 작센 쪽으로 들어오고 있으면 지금의 저 보헤미아는 오스트리아 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헤미아군에 오스트리아군이 있었고요. 이 오스트리아군은 마리아 테레지아의 남편 프란츠 슈테판 대공이 지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저지를 못하고 이제 쫓겨가요. 그래서 여기서 끝내 카를 7세가 여기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헤미아 지금 이제 앞으로의 전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작센과 바이에른에서 보헤미아로 밀고 들어갔다. 네. 근데 실레지에는 더 이상 도움을 주지 않기로 비밀 협약을 맺었잖아요. 네. 그런데 오스트리아와 헝가리가 보헤미아를 감싸고 있어요. 거기다가 실레지엔에 있던 오스트리아 군대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 그 싸움에서 패퇴했던. 그렇죠. 왜냐하면 군대는 못 정했으니까. 그러면 삼방향에서 오래요? 그러니까요. 마리아 테레자가 이거예요. 가장 유능한 지휘관을 알아보는 눈도 있었어요. 그래서 케벤 휘러라는 야전 지휘관한테 새로운 부대의 편성권을 맡깁니다. 그래서 바로 부대를 편성했고 바로 어디로 가냐면은 아까 우리 카를 7세가 이 프라하에 입성했잖아요. 네. 바로 요 사이에 그 케벤 힐러가 도나우강에서 진군을 해서 어디로 가냐면 바이에른의 영내로 진입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빈집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작센과 바이에른에 있던 게 보헤미아로 갔으니까 비어 있는 바이에른으로 간 예. 거군요. 그러니까 이 카를 7세는 황제 등극을 했는데 자기 집이 털린 거예요. 어머. 아니 그러면 아까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뭐냐면 프랑스가 왜 바이에른하고 작전을 가지 그랬는데 저기까지가 프랑스 점령지였던 거예요? 동맹국이죠. 동맹국. 예. 그런데 바이에른과 작센이 동맹으로서 밀고 내려갔는데 뒤를 지금 들어가지고 바이에른으로 입정을 쉽게 하는 거예요. 말해서 프랑스에서 오스트리아를 가려면 저 바이에른을 지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스위스 쪽으로는 그렇죠. 못 가요. 산맥이 험해서. 그렇죠.
어차피 그러면 가는 길에 바이에른하고 작센을 합쳐서. 자기 편에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건 작스인데도 난리 났는데 네, 작산 나갔는데 이거. 미안합니다. 그래서 정말 작살이 납니다. 그래요? 그래서 프랑스군은 거의 전멸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때 군대는 우리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상비군이라고 하지만 용병 비슷한 군대들고 다 잡아온 애들이 많아갖고 네. 군대가 조금만 불리하면 탈영이 급증을 해요. 이겨서 먹을 게 많아져도 탈영이 급증을 해요. 거의 전멸할 뻔하다가 프랑스군이 그냥 거지꼴이 돼서 탈출을 해요. 이때 프랑스군이 후퇴할 때 이제 남은 기록이 있는데 이제까지 본 프랑스군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꼴로 후퇴를 하고 있더라. 그 기간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러니까 1741년 11월부터 1742년 2월 봄 직전까지 모든 일이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저 세계 지도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런 건 위성에서 내려다본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없잖아요, 이런 게. 그래서 여기서 맹활약을 하는 게 헝가리의 후사르 기병이에요. 네. 이게 이제 정찰대로 아주 난립니다. 이 바이에른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이 헝가리 후사르가 아주 커다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당혹스러운 게 지금 저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마치 조종을 한 것처럼 이렇게 프리드리가 하는 거예요. 똑똑한 게 저쪽으로 들어가면 보급을 안 된다는 걸, 보급이 어렵다는 걸 알고 네. 있었고 네. 기병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일반 기병이 있고 네. 이 후사르가 왜 유명하냐면 이걸 보통 경기병이라고 하는데 사실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당시 프랑스나 뭐 오스트리아나 이쪽 기병들은 다 이게 집단 밀집 기병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 우리가 말하는 후사르 이것들은 우리가 서부 영화로 보면 인디안 같은 애들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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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싸울 때는 좀 이게 애들이 좀 그 안 좋다기보다는 좀 한계가 있는데 이러고 살기 때문에 정찰하고 쑤시고 돌아다니는 건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후사르라고 하면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또 후사르도 이제 헝가리 쪽 말인데 이걸 또 이제 프랑스에 가면 샤쉐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데 가면 위사르라고 하고.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배웁니다. 특히 프리드리 2세가 이 후사르의 활약을 보고서 슐레지엔에서 후사르 기병대를 키워야겠다는 결심을 하죠. 그래서 프리드리는 분명히 들어갔다간 쟤들한테 또 아작난다 그래서 안 갔고 결국 작센 바이에른 프랑스는 후드려 맞고 터지고 후퇴하게 되는데 이 또 마리아 테레지가 대단한 게 네. 보통 이렇게 쫓아내면 이거 얼마나 극적이야. 그쵸, 몇 그쵸. 달 만에 완벽한 극적이잖아요. 그쵸. 멈출 것 같잖아. 프랑스까지 진격해버려요. 잠깐만요. 프랑스를 진격한다고요? 바이에른 작戦끝내고 독일하고 프랑스 그 유명한 알사스 로렌 지방으로 침공해버려요. 그러면 지금 저희는 이제 전체 지도를 보고 있으니까 오스트리아가 바이에른 작살 냈으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프랑스로 간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프로이센이 뒤통수에 있는데요? 아까 왜 비밀 협정을 맺었잖아요. 마리아 정도 되는 분이 그걸 100% 근데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다시 마리아 테레지아가 오스트리아 빈으로 돌아오는 과정, 그다음에 바이에른을 먹는 과정에서 마리아 테레지아의 입지가 확고해집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마리아 테레지아는 여기서 큰 자신감을 얻어요. 그러겠죠. 그리고 바로 한 일이 뭐냐 하면 프리드리의 뒤통수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저기서 프리드리의 뒤통수를 어떻게 치? 프랑스로 갔다면서요. 비밀 휴전 협정의 조항들을 폭로해버려요. 프랑스한테? 그러니까 마리아 테레지가 대단한 게 공세로 이제 승세가 오니까 몰아내는 거를 끝내지 않고 완전히 역습으로 가요. 그러니까 프랑스 치고 나중에 이탈리아 내려가고 저 밑까지요? 다 아주 그동안에 쌓아놨던 돈을 그냥 너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동맹군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너 뒷구멍으로 지금 비밀 협정한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죠. 프로이센 당황스럽지 지금. 프리드리 2세가 대단히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죠, 난처하죠. 겉으로는 이래요. 그 뭐 대사들이 와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대요. 그때 프리드리는 또 능글능글하게 그런 협정이 있었어요? 이렇게 막 물어보고 그래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프랑스 치고 이탈리아 치고 다시 이제 마리아 테레지가 협정을 깨고 칠레젠을 탈환한다고 프로이센을 칩니다. 그러니까 북쪽, 서쪽, 남쪽 전부 다 치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여자죠 정말. 프로이센군의 실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안 가요. 바로 그런데 아까 프리드리가 되게 난처하게 됐잖아요. 네. 여러분들 난처하게 됐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요? 난처하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눈을 가려요. 난처하게 됐을 때는 잠시 쉬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야,
바보야.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해봅니다. 물타기를. 예, 하는구나. 물을 확 탑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프랑스하고 작센 동맹군하고 같이 야 나만 따라오라면 내가 지금 큰 그림을 그렸으니까 나만 따라와 하면서 비교적 손쉬웠던 오스트리아의 린치를 함락을 해요. 그러니까 함락을 하니까 이제 프랑스군하고 작센군은 좀 미심쩍긴 한데 그래도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오스트리아는 이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빌미. 뭐 빌미도 빌미거냐 네. 이렇게 되니까 아예 오스트리아 쪽으로 들어왔잖아요. 들어와 있는 동맹군을 격파함으로써 프로이센군과 이 슐레지엔의 그 보급로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스트리아가 비밀 협정을 폭로했잖아요. 네. 보통 같으면 프랑스 확 돌아왔을 것 화가 같죠. 나죠. 프리드리히가 다 예상을 한 게 프랑스는 지금 저기서 쫓겨나서 본토로 쫓겨가고 있어요. 미운 건 미운 건데 프리드리히가 뒤에서 오스트리아를 쳐줘야 오스트리아의 공세가 약화가 돼요. 그렇죠. 더럽지만 이런 거 어떻게 할까? 너 나한테 미안하지? 미안해. 그럼 쟤들 나 쳐. 빨리 좀 나 빨리 도와. 빠지. 나 이렇게 도와. 되는 거야. 나 너랑 다시는 안 해. 이게 아니고 미안하면 지금 나 좀 도와줘. 나도 살고 봐야 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난처했던 물타기하고 엮은 겁니다. 이렇게. 와! 알았어, 도와줘. 이게 너무 화나는데 미쳐버리겠는데. 우리가 그 과거에 이거 할 때 유럽이라는 거 외교는 정말 실리다. 뭐 민족 감정 원한 없다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또 어떤 분들이 야 그래도 이게 잊을 게 있고 못 잊을 게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건 감정으로 해결하는 게 그렇죠. 아니야. 얘들이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 우리 프랑스군이 전멸하는 있어 너 같은 배신자랑 나 다시는 얼굴도 안 쳐다볼 거야. 이러냐 말이야. 그럼 프랑스는 멸망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선택도 역사 중에 있었을 거고 되게 하지만 다 가셨어요 그런 거. 보통 그런 결정하는 나라들이 좀 가. 가셨어요. 네.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은 이제 알겠어요. 마리아 테레즈가 대단하다. 프랑스 많이 화나고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작센과 바이에는 프로이센이 휘두르는 대로 따라가고 있다. 다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 전쟁으로 한번 오스트리아 안으로 밀고 들어왔던 부대는 다 끝났고 그 다음 전쟁으로 가면 보헤미아는 오스트리아가 일단 막아낸 거예요. 그렇죠. 다 쫓아냈고 이제 실레지엔 탈환을 위해서 오스트리아군이 프리드를 공격하죠. 그렇죠. 드디어 이제 마리아와 프리드리히가 만나는군요. 프로이센군하고 작센군하고 연합을 해서 린치를 함락을 했는데 네. 오스트리아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마리아 테레즈의 시동생이 있습니다. 로트링겐 공작이라고 까를 알렉산더라고 있어요. 여기 샤를 빠르네. 샤를 네, 알렉산더. 살을. 샤를 네. 교수님도 넘어가셔도 되는데. 이거 완전 샤를의 전쟁이야. 진짜. 그리고 사방에서 샤를이 벌써 또 나와. 3번 나왔어요? 좀 더 나와요. 이 까를 알렉산더가 완전히 우회를 해서 프로이센군과 슐레지안의 연결 보급로를 끊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기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아까 그 헝가리 부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대활약을 합니다. 이 슐레지안 근교에 나타나서 대활약을 하니까 이 작센군이 나 이제 집에 돌아갈래 하면서 본국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상해. 작센은 작센 난 아니 원래- 이름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30년 전쟁부터 지금 봤을 때 한 네. 번이라도 작센군이 잘 싸운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었어요. 항상 작살나는 것만 봤어. 항상 아니 근데 작센군은 근데 항상 네. 편에 붙기는 붙어요. 정확하십니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항상 센 편에 붙어서 호가호위하던 얘들이 네. 막상. 누가 와서 후다닥닥 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제 못할 거예요. 그러고 가버려요. 예상했어. 난 못할 못할 거예요. 거예요. 작센이는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된 작센도 한때는 최강이었던. 언제 농사가 잘 됐었죠. 옛날- 작센이 영어로는 섹슨족이잖아요. 앵글로 섹슨, 네, 네. 섹슨이고. 근데 원래 쟤들이 센 애들이에요. 가면 갈수록 근데 가면 갈수록 정말 좀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이제 프리들이 혼자 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내가 린치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슐레지엔하고 보급로를 연결하는 게 중요한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하면 우리 30년 전쟁에서 가장 유명했던 격전지 하나 있었죠. 빌라호라라고 백산 전투 기억나십니까? 그 프라하 백산. 처음 전 시작할 때 했던 프라하 북쪽에 있던 백산. 그래서 프리드리히가 그 백산 쪽으로 물러가서 슐레지엔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테레지아의 시동생 까르레 부대가 여기로 진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742년 5월에 코트지치에서 이제 프로이센군과 오스트리아군이 이제 격돌하게 되죠. 근데 지금 마리아가
힘이 어마무시하게 세졌고 거기에 든든한 헝가리도 있고 시동생도 있고 아니 이거 뭐 아니 오스트리아 가면요? 오스트리아에 가면 시동생도 있고 헝가리도 있고 싶은 얘기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프리드리히를 보면은 아 이거 사실 프리드리히는 약간 머리가 좀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얍삽하거든요. 똑똑하다고 해야죠. 그 얍삽하다고 하면. 얍삽해요. 이게 지금 약간 마리아한테 이입했어. 되고 아까 싶어요. 연설을 괜히 시켰나 봐. 마리아 전이라고 불러주세요. 근데 이 샤를이 네. 네. 부대 그 인솔 통제는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기 프리디르 쪽으로 갈 때 프로이센 군이 전혀 눈치를 못 챕니다. 그래서 그 당시 프로이센 군대는 또 프리디르가 지휘하는 부대고 데사우의 레오폴드가 지휘하는 부대로 나눠져 있었는데 바로 근접한 걸 모르고 기동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야 기습하기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죽을 뻔했어요. 프리드리히가. 네, 전혀 몰랐어요. 그 5월 16일에 프리드리히가 이제 가다가 자기가 목격을 해요 오스트리아군이. 그래서 저거 누구야? 그래서 오스트리아군 진짜? 그래서 자기가 직접 근처 마을에 있는 교회 첨탑으로 직접 올라갑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게 망원경을 보고서 이거 오스트리아군 맞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빨리 전투 준비해서 빨리 붙어서 어떻게 후딱닥딱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판단을 내는 거죠. 여기서부터. 근데 사실은 여기서 또 실수를 한 게 이때 군대라는 건 다 뭉쳐서 가지 않거든. 다 흩어져 간단 말이에요. 네. 이 부대를 방향을 잘못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군 부대를 잘못 이해를 해갖고 쟤들이 다른 부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에 또 있고 저쪽에 애들이니까 아마 일로 가겠지. 그래서 이쪽으로 기동을 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게 돼요. 근데 알고 보니 그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오는. 뭐 그런 식이죠. 근데 뒤에 있던 레오폴드가 상황을 파악을 해요.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모든 식량이고 뭐고 다 버리고 프리드를 따라잡기 위해서 강행군을 해요. 역시 프리드리히도 레오폴드하고 합류하려고 해요. 그래서 둘이 만나요. 그래서 무사히 합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군이 접근하는 걸 몰랐던 실수는 했지만 발견을 하고 기동을 했는데 잘못 이동을 했는데 레오폴드가 카카를 돕기 위해 그 왕을 돕기 위해 빠르게 전진했고 프리드리히도 빠르게 레오폴드 쪽으로 다시 돌아갔다. 네, 전령을 보내갖고 우리 밥도 없습니다. 맨몸으로 가니까 밥 갖고 오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집결지가 아니라 중간에 딴 데서 만나게. 네. 그러니까 얘가 상황판을 정확히 한 거지. 그래서 프리드리는 즉시 빵 갖고 가서 얼른 먹어. 만나자마자 밥부터 좀 그 만나자마자 약간 머쓱했을 것 같아. 그쪽으로 오는지 몰랐는데. 아니 만나자마자 그래. 요기할 거부터 내오게 뭐 이런 거지. 아직 잘하기 전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 몰비체에서 한 실수는 다시는 안 하는데 이건 또 딴 실수죠.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실수 자체를 아예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럼. 1번 실수는 다시는 안 그럼, 하지만 그럼. 이제 2번 2번 실수할 실수, 수 있고. 3번 실수 있고.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아무튼 이 양쪽에서 붙은 군대 규모를 보면요. 프로이센군이 2만 7천, 오스트리아군이 3만 명, 백중세였습니다. 프리드리히 대왕이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전면전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의 우익의 기병대가 있었습니다. 우익의 기병대를 지휘하는 사람이 이제 버든브룩이라는 장군이었는데 이 장군한테 기병 돌격을 실시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버든브룩 장군의 정면에 있던 오스트리아군도 기병대였거든요. 기병대하고 기병대끼리 붙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보면 뭐 기병대가 보병을 작살낸다거나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때는 진짜 기병대의 진검성부가 불어납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기병끼리의 난전이 벌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스트리아 기병대가 좀 근데 사실 이때 오스트리아는 좀 사기가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오스트리아 기병대가 아주 거센 저항을 합니다. 저항이요? 네, 왜냐하면 먼저 공격을 받았었으니까. 밀고 돌격 기동을 한 것이 이 프로이센이니까. 네. 또한 오스트리아 보병대가 레오폴드 쪽으로 이제 보병대를 보내서 그 보병대로 하여금 레오폴드 보병을 경멸하기 위한 이제까지 오스트리아군한테 볼 수 없었던 진격을 감행을 합니다. 프리드리가 대단한 게 그 몰비체에서 기병이 아작이 나가지고 네. 지도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그 짧은 기간 네. 그 실내지엔에서 자기 놀고 있을 때 논 게 아니고 우리 기병을 강화시켜야 된다 해서 기병을 맹훈련을 시켜요. 근데 이제 아버지 비렐름 1세가 제일 잘못한 게 뭐냐면 기병은 별로 육성을 안 했어요. 보병을만요. 네. 돈이 없었으니까 못했죠. 잘 그랬겠지. 그래서 프로이센군이 기병 전력이 떨어졌는데
실전에 가니까 이게 기병 전력이 약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단기간에 기병을 강훈련을 시켜가지고 몰비체에서 박살이 났던 프로이센 기병이 코츠 시즈에서는 오스트리아군하고 거의 대등하게. 물론 져요. 지지만 오스트리아군이 깜짝 놀랄 정도로 잘 싸우죠. 이 코트지츠 마을에 이제 오스트리아군이 있었던 데는 마을 외곽이었고 이 마을 안쪽에 프로이센군이 있었는데 이 마을이 다 목조 건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공을 했어요. 오스트리아군이. 그러니까 못 견디고 거기서 프로이센군이 밀려나면서 전황이 약간 불리해졌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그 대규모 기병 난전이 있어서 프로이센군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밀리기 시작하는데 아직 프로이센군한테는 기병 예비대가 있었거든요. 이 기병 예비대한테 명령을 내리죠. 뒤쪽으로 우회에 가서 오스트리아군 기병이 뒤쪽을 쳐라. 아, 오스트리아 뒤로. 예. 그래서 오스트리아군의 후방을 가로질립니다. 이 부대가. 그래서 오스트리아군 좌익 기병대를 완전히 격파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오스트리아군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흔들리죠. 여기 오스트리아 기병은 헝가리 기병인 건가요? 여러 그냥 개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요. 헝가리 기병은 아까 말한 그런 경기병이나 경기병이 약탈. 주. 얘들이 이제 문제가 게릴라전 정찰할 땐 좋은데 전투에 풀어놓으면 도망가거나 약탈하러 가요. 기자님께서 이때 당시의 기병들은 지금의 탱크하고 똑같다고 보면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100년 전쟁 때. 아, 여긴 아니에요? 여기는 아니에요. 아, 도역 기병? 이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때는 총이 나와가지고 탱크 같이 섣불리 했다간 큰일 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병이 보병 대열을 이제 쇄도에서 들어간다. 대부분 성공한 예를 찾아보면 보병의 측면으로 들어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종대로 쭉 서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치면 이걸 갑자기 대응을 못 받거든요. 이런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러면 오스트리아 기병하고 프로이센 기병이 서로 싸우는 건 네. 기병끼리의 그런 전쟁은 없었다고 표현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서로 총을 쏘면서 싸워요? 아, 이때는 칼로 싸워요. 근접전에서는 뭐 근데 치고 가는 이때는 대부분 흉갑만 입고 있어요. 그래서 뭐 흉갑 위로도 뭐 이렇게 갑옷 없는 찌르는 방법도 있고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종종 나오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이 그거라더라고요. 하다가 상대편 말에 목을 탁 찌른대요. 그 말이 꼬꾸라지면 그 위에서 이렇게 찍는다고. 그러니까 말 위에서 그러면 칼로 이렇게 서로 싸우고. 제일 중요한 건 말에서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꼭 칼로 쳐서 갑옷이 막아줘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말에서 떨어지면 부상을 당하거나 기병으로서 역할이 끝나니까요. 그러겠네요. 그리고 말들이 막 다니는 입장이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비록 프로이센군이 졌지만 상당한 자신감을 얻게 됐고 중요한 건 기병 난전을 하는 바람에 오스트리아군의 기병 의존도가 프로이센보다 높은데 그렇죠. 기병이 여기서 소모되는 바람에 전체 전황을 파악하지 못해요. 아. 그리고 오스트리아군은 일단 기병이 방금 말한 대로 측면을 흔들어줘야 되는데 이걸 못한 거죠. 그러니까 싸움에서 졌지만 프로이센 기병이 몰비처와 다르게 오스트리아 기병의 전술적 성과를 막아버리는 거지. 꽉 붙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신경이 오스트리아군의 신경이 그쪽으로 이제 코트지츠 마을 쪽으로 집중하면서 거기에 있는 기병들을 어떻게 난전을 푸느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프리들이 이제 진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포병대를 이끌고 몰래 언덕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언덕에 포를 배치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오스트리아 보병대에다가 포병 사격을 쏴 제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전선이 이게 왜냐면 요즘 시대는 라인 배틀이라고 길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선이 너무 길어져서 우익하고 좌익을 잘 몰라요. 네. 그렇게 되니까 그 카를이 여기서 중요한 착각을 해요. 막 이게 방금 말했던 연기 나고 불 나고 이게 정신 없잖아. 그러니까 레오폴드 쪽으로 집중 공격을 해버린다. 보병대를 밀어서. 근데 그쪽의 병력이 3분의 1이었거든요. 3분의 2는 프리드리가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레오폴드 쪽으로 오스트리아 보병대가 총 공격을 하니까 레오폴드가 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는 이겼다 생각하는 거지. 더 밀어, 더 밀어. 주변 지형에 대한 생각을 잊고 있었어요. 오스트리아군이. 그때 이제 위에서 예, 포격이. 포가 그 포병대를 이끌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게 포를 이끌고 언덕 위로 올라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때 당시 수레로. 근데 이 수레 끄는 연습을 정말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올려서 그 또 중요한 건 당시 포가 지금 포같이 방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단시간에 방열하고 그 혼란한 전장 와중에서 오스트리아군을 구별해서 오스트리아군한테 집중 포격을 가했다는 건 이건 프로이센 군대가 그만큼 훈련의 질이 엄청났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예요. 아무튼 그렇게 돼서 모든 오스트리아군이 레오폴드 쪽으로 밀렸을 때 여기서 또 참 프리드리가 잘했던 게 아직 자기가 진짜 지휘를 안 했어요. 그
그 몰비치의 경험에 의해서 네. 자기가 레오폴드한테 지휘를 맡고 자기가 2선에 있었거든요. 네. 레오폴드 쪽에 공세가 밀리는 걸 보고 프리드리가 눈치를 딱 채고 자기 있던 보병진을 밀어붙입니다. 이거 요즘에요. 제가 새로 나온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로 토전사에서 배운 전략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게 거기가 실제 모드가 있어요. 모루가 아무리 작은 모루라도 적의 몇 부대에 밀리더라도 모루가 딱 받치는 상태에서 후위에서 보병이 탁 망치를 때리면요. 혹은 기병이나 망치를 딱 때리면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숫자는 당연히 이쪽이 훨씬 많아도 멘탈이 딱 나가는 순간 우왕좌왕 하고 퇴각해버려요. 맞습니다. 그러면 쫓아가면서 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에서 오스트리아군이 무질서하게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이야. 이제 이 무질서한 후퇴를 보고 많은 이제 부하들이 프리드리히한테 진언을 해요. 빨리 기병대로서 저희들을 추격해야 된다. 쫓아가라. 근데 여기서 프리드리히가 거절합니다. 지금 우리 기병대가 아작이 난 상태인데 여기서 수습을 해서 나간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일단 이 전투는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낸다라고 딱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프리드리히는 실내지한 확보가 목표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오스트리아군이 몰아내면 네. 협약을 맺을 수가 있는데 네. 선멸전을 해버리면 네. 복수 또 이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내주는 거죠. 아, 그러면 이때 프레드리는 오케이 여기 보험 연결됐으니까 됐고 이제 요거 다 내주고 난 실내지엠만 먹으면 돼.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많은 군사학자들이 프리드리히를 높이 평가하는 게 사실 장군들은 눈앞의 전투를 보거든요. 맞아요. 그 우리 이렇게 배웠다고요. 저기 도망가면 쫓아가다 선멸해야 된다. 근데 프리드리히는 항상 전략과 전술을 전략 속의 전술이 있거든요. 내가 어떤 목적에서 이 전투를 한다. 그러면 이 전투는 어디까지만 하면 되고 이 전투를 어떻게 이용해야 된다. 이걸 항상 생각해서 전략적인 승리를 추구한다고요. 그래서 전략적 승리를 위해서는 전술을 포기할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야. 또는 전략적 승리를 위해서는 대등하게 싸우든지 선별을 해보든지 이거를 할 줄 알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드리히는요 보면 뜨거운 가슴보다 차가운 머리가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뭔가 머리 회전도 굉장히 빠르고 너무 차가워서 탈이죠. 그러니까 프레드리 얘기 들어보면 별로 안 뜨거워. 사람이. 네, 이거 사람 보통은 이러는데 아니야 딱 이렇게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한 거는 독일 학자들의 평가고 아, 프랑스 사람들은 간단하게 평가합니다. 뭐라고요? 마키아벨리도. 아무튼 이제 프로이센군은 이 전투에서 4,800의 희생자가 났는데 태반의 기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많이 기병이 갈려나가고. 네, 그다음에 반면 오스트리아군은 6,400명의 사상자를 입었고요. 대포 18문을 상실했고 포로가 12,000이나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부대가 거의 전멸 상태에 가까웠다는 거죠. 그다음에 요 거의 비슷한 시점에 프랑스의 이제 노장 느보로이의 군대가 아주 작았지만 오스트리아군한테 또 승리를 거둬요. 이때 마리아 테레지아의 일기를 보면 한창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러네요. 꺾였구나. 이때는 2번의 연속적인 패전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는 마리아 테레지아도 참 밤잠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좀 어느 정도 라인이 나왔네요. 실내제는 프라이센이 먹는 걸로 그러면 마리아 테레지하고 합의를 보나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속쓰리지만 프리드리히하고 브레슬라우 협정이라는 걸 맺어요. 그 지역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실내제는 준다. 휴전하자. 이렇게 돼서 1차 실내제인 전쟁이 끝납니다. 그러면 위쪽은 이제 실내제는 주는 걸로 끝냈는데 프랑스 쪽으로는 많이 쳐놨잖아요. 아직 전쟁할 때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 좀 어려운 게 1차 실내제인 전쟁이라고 그러거든요. 1차 실내제인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다 끝난 줄 아는데 네. 거기서만 끝나요. 그러니까 실내제는 저 지방에 대한 전쟁이 끝났다라는 거죠. 프리드리히와 오스트리아의 전쟁만 끝난 거예요. 하여튼 1742년에 끝났거든요. 근데 프리드리히가 무서운 게 분명히 오스트리아는 실내제를 찾으러 다시 올 온다. 거다. 이거는 100%다. 그러면서 1744년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강력한 군사력 훈련을 하면서 재편성을 합니다. 만발의 준비를 하는군요. 이제 그래도 기병이 많이 손해가 있었어도 살아남은 애들이지. 중요한 게 살아남은 애들이에요. 거기서 살아남은 애들이 다음 기병을 양성할 때 대단히 귀중한 자원이에요. 그럼 이제 다음 기병은 바로 퀀텀 점프를 해서 그렇죠. 이 기병을 받게 돼요. 그래서 기병을 올리고 보병의 전술을 그 강력한 보병을 또 개량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전쟁을 대비하는데 그거는 다음 전투 때 프로이센군이 2년 후에
얼마나 세졌는가는 2년 후에 증명이 됩니다. 저희 토전사에서도 2년 뒤에 하죠. 그랬으면 좋겠어. 나도 진짜. 그러면 우리가 토전사를 실시간으로 그렇게 할 거면 4,000년은 해야 돼. 시간 여행 같이 느끼는. 그러면 이제 실내전 전투는 끝났으니까 나머지 분야의 이제 전쟁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실내전 하나 끝난 거예요. 네. 네. 실제 전쟁터는 플랑드르에서 벌어지고 독일 프랑스 국경에서 벌어지고 이탈리아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만 싸우고 싶어 싸운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얘기 빼놓고 있는 스페인도 사실 참전했잖아요. 스페인도 참전하고 프랑스도 참전하고 이탈리아도 참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먹고 싶은데 또 다 있다고 따로. 그러니까 프랑스는 플랑드르 치고 나오고 스페인은 이탈리아 치고 나와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때 프랑스하고 스페인이 한 편이었어요. 근데 이탈리아를 놓고서는 오스트리아하고 스페인하고 좀 딜을 해요. 어떻게 딜을 했냐면은 오스트리아한테 파르마 공국하고 피아체차를 넘겨줘요. 오스트리아한테. 예. 대신에 시칠리하고 나폴리 왕국을 이제 스페인이 이제 취하죠. 근데 프랑스하고 오스트리아하고 전쟁이 있었잖아요. 네. 요 기회를 타서 이제 스페인이 북부 이탈리아까지 점령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1741년에 밀라노 점령을 목표로 군대를 진격을 시킵니다. 같은 형제나 다름없는 프랑스는 무지하게 두드러 맞고 있는데 얘네는 이탈리아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 거지 뭐. 스페인이 그때 저 나폴리 공국을 스페인이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었는데 당시 스페인 왕의 아들이 나폴리 공국의 영주였어요. 그래서 스페인은 우리가 30년 전쟁 하기 전에 옛날에 레판토 할 때부터 네. 그렇게 이탈리아를 탐을 내거든요. 맞아요. 스페인은 이탈리아를 못 먹어서 예, 환장을 안달이 해요. 있지. 30년 전 때도 그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무역 돈이 벌리고 지중해 무역권이었어요. 스페인의 약점이 유럽 구탱에 껴 있어가지고 네. 유럽에 어떻게 간섭을 하려면 해로로 와야 되는데 스페인은 해군이라면 악몽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땅으로 가고 싶단 말이에요. 돈 펠리페라고 네. 그 나폴리 공국에 있던 큰아들의 동생을 보내서 걔는 프랑스로, 나폴리는 북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 방 기자님 말씀하셨던 저 이탈리아 북부를 밀라노를 장악하려고 해요. 근데 오스트리아군이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네. 이제 트라운의 백작 이제 오토 페르디난트를 파견합니다. 사령관으로서 파견해서 북부 이탈리아에 위치한 샤르데나라는 왕국을 동맹국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스페인군하고 이제 한판 이제 붙죠. 붙어요. 거기다가 그동안 구경하던 영국이 가세를 해요. 어. 그 영국 해군이 와가지고 저기 저 앞바다를 다 장악을 해버립니다. 심지어 나폴리군이 북상을 해야 되는데 돈 펠리페는 프랑스를 통해서 왔어요. 프랑스는 이때 스페인 편이니까 군대가 지나가는 걸 네. 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나폴리는 북상을 하기로 했거든. 아주 아름다운 구조잖아. 그렇죠. 그랬더니 영국 함대가 딱 와가지고 나폴리앙을 맹폭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가 그래도 나름 야, 이제 스페인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가요. 프랑스 쪽 가는데 이게 아까 그 샤르데나하고 동맹을 맺었지 않습니까? 샤르데나가 이걸 또 방해합니다. 프랑스군의 진격을. 그래서 못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르디니아는 저 섬인데 땅이 두 개가 있어요. 지금 저 밀라노하고 제노바 스위스 사이거든요. 네. 그게 또 사르디니아 땅이었어요. 자기 땅으로 쳐들어오니 또 참을 수 없지. 그래서 사르디니아는 오스트리아랑 편을 맺고 프랑스하고 스페인군을 막아야 돼요. 아 이거 복잡합니다. 근데 영국은 왕의 계승전에 딱히 뭘 건들 것도 없고 한데 귀부인들은 100억 모아서 주겠다고 하고 군대는 왜 이탈리아 때리면서 넌 왜 올라가 오스트리아 올라가지 마. 왜 영국은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아니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원래 이때 왕이 조지 1세였는데 이 사람이 하노버 출신이에요. 전통적으로 하노버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하고 우호 관계에 있었고 1714년 이래 영국은 이 덕분에 하노버 선제의령과는 완전히 아주 대단히 밀접한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가족 같았었어요. 근데 유럽에서만 보면은 영국은 그냥 힘의 균형으로 해방만 놓는 것 같은데 네. 진짜 문제가 하나 뭐냐 식민지. 그러니까 저기 아메리카. 네. 남미에서 카리브해에서 아메리카 대륙 지금 미국까지 네. 프랑스, 스페인, 영국이 경쟁하고 있었거든요. 네. 여기서 영국은 프랑스하고 스페인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위 계승 전쟁이니까 프랑스하고 스페인이 합세가 돼 있잖아. 그러니 어떻게든지 방해를 놔서 식민지에서 진해 기득권을 뽑아내려고 그래요.
이유가 있었네요. 요 즈음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어서 1739년에 젠킨스의 귀 전쟁이라고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영국 상선의 선장이었나요? 젠킨스가 이제 스페인 그 군함한테 납포가 돼서 그 선장의 귀가 잘리는 그런 형벌을 받았었거든요. 이게 외교 문제가 크게 돼서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된다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영국은 해외 식민지에 대한 그 쟁탈권을 놓고서 프랑스와 스페인이 유럽 내에서 주도권을 주는 걸 좌시할 수 없었죠. 그렇죠. 다음 이야기. 프랑스와 연합한 프로이센군과 영국, 헝가리와 동맹국을 결성한 오스트리아와의 대결. 혼란 속의 18세기 유럽 전쟁. 슐레지엔 전선. 영국이 마리아 테레자에 대한 지지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군대를 파견해서 하노버와 헤센, 네덜란드, 그다음에 오스트리아의 주둔군과 합류를 해요. 프라그마틱 아미, 즉 국본군이라고 해가지고 이 군대가 무려 44,000입니다. 근데 이 노하우의 이 프랑스군이 나름 교묘하게 덫을 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류하고 하류를 끊어가고 보급로를 차단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갈대가 데팅겐이라는 쪽으로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무조건 그 길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강 건너편에다가는 또 포병을 배치를 해놨어요. 이야. 기가 막힌 이 포위망에 붙는 거죠. 근데 여기서 프랑스군이 실수를 하죠. 프랑스군요? 네.